이번 시간에는 시장에서 발견되는 수동 조절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자동 조절기가 있죠. 자동 조절기 정체는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수동 조절 기능 역시 발견되죠. 왜 그런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요. 뭔가 조정을 하려고 하죠. 그래요. 어떤 상품 가격이 급등을 하면 그래요. 가격을 안정시키려고도 하고 뭐 그러죠. 그래요.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동 조절 기능이 발견돼요. 조절기가 있고 자동 조절기는 이렇게 표시했죠. 수동 조절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시장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시장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곳들이 있죠. 전통시장도 있고 그래요. 누구나 봐도 보면 알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한국에는 마트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만 시장일까요? 시장에 대한 개념이 우선 있어야 돼요. 경제 철학 기틀에서 시장을 규정해 놓았죠. 유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규정한다. 시장은 뭔가요? 그냥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다른 게 시장이 아닌 거예요. 시장은 간단한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무엇이 교환이 이루어지죠? 유들이다. 그래요. 교환될 수 있는 것에는 물체만 있는 게 아니죠. 활동도 교환될 수가 있고 그래요. 권리도 교환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보면 그래요. 저번에 세계편을 분석할 때 그린 도면이죠. 국내에도 시장이 있고 교환되는 장소 있잖아요. 국내. 또 다른 나라들에도 교환되는 장소가 있더라. 세계 시장이 되는 거죠. 교환되는 장소는 다 시장이라 했으니까. 근데 시장에 꼭 정해진 장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원래 시장으로 이용되는 교환용으로 이용되는 곳이 아닌데 누군가가 판매하기 위해서 주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구매했어요. 주택이 시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나요? 될 수가 있죠. 일시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한 장소는 그래요. 시장이 되는 거죠. 기업이 시장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될 수 있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기업에 찾아가서 그리고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죠.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기업도 그러한 순간에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인터넷 공간은 어떤가요? 인터넷 공간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을 수 있죠. 많죠, 요즘에는. 그런 데는 그런 곳은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은행도 어떤가요? 은행도 시장이 되는 거죠. 이런저런 거래를 많이 하죠.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수동 조절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례를 볼게요.
기준금리를 통한 개입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요. 2019년에 1.25%였는데 기준금리가 2020년에 0.75, 2020년에 0.55로 낮아지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금리를 대폭 낮추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계속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1년부터 그리고 1년 사이에 거의 뭐 엄청나게 올렸죠. 한 5번 올렸죠. 그래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1.25였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를 다 회복했을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뭐 대부분이라도? 근데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요. 하여간 뭐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요. 수동조절 기능이 발견이 돼요. 이렇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면서 기준금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법을 봤어요. 목적은 뭘까요?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요? 물가 안정이라고 하죠. 그래요. 근데 한국은행의 목적이 물가 안정일까요? 원래 한국은행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어느 나라든 간에 중앙은행이 있죠.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핵심적인 일이 뭔가요? 화폐를 공급하는 거죠. 시장에 화폐가 없으면 어떤가요? 거래하기가 어렵겠죠. 물물 교환해야 되니까. 그럼 한국은행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될까요? 물가 안정이 아니죠. 물가 안정이 아니에요.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원활한 화폐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딱 보면 알 수 있죠. 원활한 화폐 유통의 목적이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가 안정이 됐나요? 유가가 빠지거나 식량이 그래요. 식량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랬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유가와 식량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힘들어요.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나 가게가 더 힘들어지겠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래요. 이자 부담은 커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인 거예요. 금리 올린다고 유가나 그래요. 지금 유가가 막 올라가죠. 그런 게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죠. 국제적으로 결정되는 유가가 뭐 한국이 금리 올린다 해서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알고 이렇게 뭔가 정책을
짜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관련 연관성이 없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뭐라 했죠? 금리를 올릴 때는 후행적으로 올려라 그랬죠. 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후행적이지가 않죠.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금리가 더 높은 상태인 거죠. 후행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치란 것도 보면 알고 보면 뭐 별거 아니죠. 그 쉬운데 알고 나면 쉽다는 거지. 알기 전에는 그 이치가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에 어긋난 방식을 택해서 비판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이거. 특히 예로부터 금리 고금리로 어렵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했죠? 예로부터 죽여라 했죠. 그래요. 원래 죽여야 되는 건데 시대의 운이 좋아서 시대의 운을 타고나서 죽임을 안 당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요. 수동조절 기능이 발견되죠. 또 세금을 통한 개입이 발견되죠. 세금을 통한 개입이 발견돼요. 어떻게 개입하나요? 예를 들어서 국산품을 장려하고 싶으면 그 외국 상품의 수입품에 어떻게 하나요? 세금 부과하죠. 관세를 부과하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국산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국산품을 보호한다는 말은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보호 육성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금을 통해서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규제로서 개입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은행법에 보면 금산분리가 있죠. 금산분리는 뭔가요? 금융 그래요. 금융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가 금융사의 지분을 갖는 것을 규제하고 있죠. 볼까요? 비금융주력자, 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비금융주력자 이렇게 나와 있고, 는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4%라는 거죠.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거죠. 또 어떻게 또 개입하고 있나요?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고 있죠. 그래요. 시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도 있죠. 도로 같은 거. 한국에서는 민간인보다도 정부가 대체로 공급하고 있죠. 또 공기업도 많죠. 철도 회사 한국에서는 공급도 해요. 공급도 하고 구매도 하고 그러죠. 또 정부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잖아요. 정부나 정부 기관이 필요한 거는 구매를 하죠. 시장에서. 또 어떻게 개입하나요? 중요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비축할 수도 있겠죠. 식량이나 원유 같은 거. 한국에서는 원유가 안 나니까 원유도 비축하고 있겠죠. 그리고 방출을 하죠. 원유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면 방출 어떻게 하나요? 정유사한테 비쌀 때 빌려주고 쌀 때
갚는 방식으로 그렇게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발견이 되는데, 정부의 수동조절 기능은 방식은 어떤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정책에 의한 조절, 그리고 시장에서의 거래. 정책에 의한 조절은 뭔가요? 간접 참여죠. 시장에서의 거래는 뭔가요? 직접 참여죠. 그래요. 둘 다 하고 있어요. 둘 다 해야 되겠죠.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럼 좀 더 보면 정책에 의한 조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통한 개입은 뭔가요? 정책에 의한 조절이죠. 세금을 통한 개입은 뭔가요? 이것도 역시 정책에 의한, 그래요. 정책에 의한 조절이죠. 규제에 의한 개입도 뭔가요? 정책에 의한 조절이죠. 정책을 법률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는 직접 공급하는 거, 공급하거나 수요,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부의 수동조절 기능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시장에서 자동 조절 기능이 있고 다 해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원유가 많이 올라갔어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계속 끝없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런가요?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이익이 커지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생산량을 늘리겠죠. 그래요. 최근에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산유국이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오른 부분인데, 그래요. 전쟁이 안 끝난다 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유 생산국이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들이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산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 해서 유가가 안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치를 좀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무언가를 사용을 해요.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시장을 직접 거래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용도와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동차를 사용을 해요. 그럼 자동차의 용도와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동차가 운송수단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용도와 사용 방법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요. 그 세금을 통한 개입도 보세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막 부과하잖아요. 세금은 어떤 효과를 일으키나요? 상품에 세금을 붙이면 담배를 생각하면 되죠. 담배에 세금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담배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요. 세금의 용도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안정시킨다면서 세금을 막 과중하게 부과하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 붙이면서 막 가격이 안정될 것처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요. 무엇을 정부가 필요한데 시장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용도와 사용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정부의 수동 조절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